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생생법률쇼.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방송 상담 문의 내역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또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때리다니, 상간녀 집에 정착한 남편, 11층에서 떨어진 방충망, 유기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누명을 쓰고 수감이 되거나 이제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본인의 결백함을 이제 입증을 하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바로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네, 형사보상 청구권.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형사적인 뭔가 사건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러한 이제 보상을 청구한다라는 이제 의미로 읽히는데요. 정확한 좀 설명과 또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형사보상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누명을 쓰고 이제 구속되거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도울 수 있는 것인데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헌법 제2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형사피의자 혹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요건이랑 절차, 보상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요건을 설명을 드리면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 절차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어야 하는데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이거나 미결구금이 되었거나 재판으로 구금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기소유예처럼 피해자의 잘못이 인정이 되지만 사정상 기소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구권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본인이고 청구권자가 보상 청구 전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뿐만 아니라 재판에 든 비용 보상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형사보상 청구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네. 청구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서와 무죄 재판서 등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청구를 하는데요. 네. 청구 기간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하고요. 보상 여부는 법원 합의부가 재판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청구 절차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하였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 청구가 이제 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기각이 되는데요. 보상 결정이나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송달된 지 2년 내로 검찰청에 이제 보상 지급 청구서와 법원에 보상 결정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이제 보상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보상 금액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 한도는 구금 일수 1일당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1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최대 5배까지 가능하고요. 네.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에 일어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신체 손상,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인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이제 이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내가 과거에 뭔가 구금이 됐다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심을 통해서 내가 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실은 인신에 구속이 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속이 돼서 사실은 뭔가 나의 자유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드시 좀 무죄 판단을 받아야만,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외에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서 이제 공소권이 없어져서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이제 면소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면소인 경우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어떤 형식적 소송 조건이 미흡한 경우에 법원에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을 이제 공소기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면소와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서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판단을 받을 만한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그렇죠. 경우에도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치료감호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서 청구 기각의 이제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보상 청구권을 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보상 금액,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일 텐데요. 보상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은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 금액을 일부 감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 구금 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네. 이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 금액이 감액이 되거나 이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변호사 선임에 관한 금액도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따르도록 우선은 되어 있고요. 네.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한 신급당 지금 40만 원이고요. 최대 5배 증액한 한도인 200만 원 정도 내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이 보상 금액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금의 종류나 이제 기간의 장단, 그리고 구금 기간 중에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을 고려를 하고요.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리고 무죄 재판의 실질적인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 금액 산정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이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좀 이거를 청구를 해볼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궁금한 텐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청구하실 때는요, 관할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요. 청구 기간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제출 서류는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청구자의 등록 기준지, 그리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이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네. 형사보상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제 가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후 보상 결정이 송달된 후에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 지급 청구서와 법원의 보상 결정서를 제출하시면은 이제 금원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형사 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형사 재판 뭔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결론이 나는 거 당연히 이제 막아야 되는 일이겠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일종의 뭐 실수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당시 판단이 뭐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형사 보상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저희는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들리시나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6월 22일 날 중국 요양원으로 부인을 다시 그 요양원으로 다시 보냈는데 네, 요양원에서 나를 네, 저거 폭행범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나는 너무나 억울하게 돼 있습니다. 네, 부인은 치매 환자인데 작년에 치매 환자가 날 폭행 신고를 해서 동부구치소에 갇혔다가 네. 올해 집행유예 나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요양원에서 접근금지를 이렇게 나한테 저거 내려가지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네. 이게 할 수만 있다면은 국선 변호사님이 치매 부인을 단둘이 만나가지고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만 부인이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부인이 5월 달에 네. 수련회도 가려고 교회에다가도 미리 예약도 하고 남편 기간으로 수련회 가기로 예약을 다 해놓고 지금 현재는 남편이 무섭다, 폭행을 했다, 교인들도 만나기 싫다. 이건 저기 중국 요양원에서 하는 얘기요. 네.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부인을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단둘이 된 상태에서 부인을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네. 다 진실이 나와요. 왜 교인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수련회도 왜 안 가려고 하고 하는지 부인한테 직접
변호사님께서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면은 네. 정답이 나오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 되시는 분께서 요양원에 지내고 계신데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사실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상담자분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요양원에서 남편이 이제 폭행을 휘둘렀다라고 해서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계신 좀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예. 제 옆에 김태연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예. 네, 그 말씀 주신 거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예. 지금 뭐 구치소에 계셨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누가 신고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네. 여기 19일 날 집에 있을 적에 부인이 뭐 몸이 아프다 뭐하다 해가지고 내가 경찰을 여기 불렀습니다. 집에. 네. 집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네. 경찰은 부인이 아프다 뭐하다 해도 구급차도 안 불러주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가 23일 날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 날인데도 하도 부인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하길래 난 짜증이 나가지고 22일 날 중국 요양원에서 나온 요양원으로 다시 보냈는데 낮에 보냈는데 또 한 두세 시간 만에 중국 요양원에서 부인을 폭행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럼 요양원에서 신고를 해서 지금 구치소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아니요. 구치소에 갔다 온 건 그건 작년 얘기고 네네. 지금 당장은 이번에는 네네. 부인이 네. 중국 요양원에서 지금 당장 부인을 폭행을 했는데 무릎하고 손에 멍이 있다. 이 상해죄로 나를 신고를 했습니다. 중국 요양원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작년에는 누가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네. 저 병원에서 정형외과 병원에서 신고한 거고 작년 것은 떠나가지고 올해 지금 당장은 여 부인이 네. 이렇게 신고도 안 했는데 네. 중국 요양원이 자기들 이속 찾으려고 접근금지나 이런 거 중국 요양원이 마음대로 한 겁니다. 요양원 측에서 이렇게 하신 거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요양원에서 굳이 보호자를 대신 뭐 신고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요양원이랑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셨거나 그런 게 있으셨어요? 예. 왜냐면 네. 5월, 4월 달에 부인 치매 검사 등급 받아가지고 네네. 바로 중국 요양원에 입원시켰다가 요양원에서 나보고 환자가 오줌을 싸고 하니까 나한테 지적일값을 요구하길래 내가 그러면 환자가 오줌 싸고 그러면 나한테 알려줘야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나오려는데 요양원에서 안 된다고요. 못 데리고 간다고요. 아니 보호자는 내가 데리고 왔고 내가 데리고 나갔는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부인을 경찰 불러가지고 입회하에 부인 데리고 나왔다가 내가 병원 예약 검사도 다 해놨는데도 다시 그러다가 내가 22일 날 중국 요양원을 다시 보냈는데 그날로 중국 요양원에서 이대로 막 이렇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폭행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신 거 언제 받으셨어요? 22일 날 휴대폰 문자로 그냥 받았어요. 22일 날. 일단은 지금 접근금지 상태이시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불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만약에 변호사님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부인 얘기를 들어보고 치매 환자인 상태에서
설명을 해줘야지만 부인이 네. 이해를 하거든요. 음. 이해를 하고 왜 교인들도 만나기 싫어하느냐, 구역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보면은 구역장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왜 구역장도 만나기 싫으냐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자녀분은 없으세요? 없어요. 단둘 살고 있습니다. 아, 둘이만 계신 상황이시고. 예. 근데 지금 접근금지 상태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없긴 없어서 이게 접근금지 항고를 하셔가지고 불복을 하시지 않는 다음에는 가서 뭐 데려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좀 불가능하게 없는데 보이거든요. 네. 단지 중국유학원에서 나는 이게 신고를 해가지고 나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항소장을 이렇게 법원에다 냈습니다. 아, 내셨어요? 항소장도 두 번, 세 번의 항소장도 내는 상태고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일단 접근금지 이게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중국유학원이 너무 싫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내 억울한 사연을 예를 들어서 네. 그 요양원은 치매 환자 말에 하는데 치매 환자 경찰도 치매 환자 말만 들어보고 내 말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접근금지라는 게 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뭔가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담자분처럼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조치가 내려진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아내분의 진술이 치매 상태로 인해서 지금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법원은 설득해서 이 접근금지 가처분이 이제 다시 기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여기 이제 국선 변호사님이 이제 부인을 만나가지고 단둘이서 만나가지고 차분히 얘기를 하면은 부인이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이 주위에 사람들 다 물리치고 변호사님이 1대1로 편하게 만나가지고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만 부인이 폭행 남편한테 안 맞았다 뭐 했다 그렇게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안 만나고 이 상태에서는 모든 건 이제 요양원에서는 환자가 그랬다 부인이 그런 얘기 했다 모든 부인한테 밀어버리면은 이 치매 환자는 누가 자기는 그냥 앉아서 그냥 모든 건 다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인한테도 이게 변호사가 통해가지고 부인 얘기도 들어봐야지. 네. 딴 사람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부인 얘기를 들어야지. 무택 이것은 중국 요양원 말대로만 다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공기관이 변호사든 누가 와서 부인 얘기를 차분히 들어보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아무도 없이 단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지만 정답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항소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에 관련된 입증 자료를 지금 취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러시면은 그 변호사를 좀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요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기초수급자인 내가 도저히 변호사를 할 능력은 없고 단지 네.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이것을 조금만 나서가지고 해줬으면 부인을 만나가지고 얘기만 들어줬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 도움 필요하신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가까운 이제 이런 조력을 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받지 않고 해주는 데도 있으니까 가까운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좀 찾아가셔가지고 이 상황을 말씀을 하시고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건 내가 할 상담자님께서 수 있는 게 네. 없어가지고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는 저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상담자분님께서 이제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 아내와 이제 변호사가 단둘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좀 진실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뭔가 좀 내가 여유가 없어서 일단 무료로 좀 진행을 해보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찾아가셔서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시면 무료로 또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내가 이제 아내와 변호사를 좀 만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이제 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 좀 안타까운 그런 좀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아내와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얘기를 들어야만 내가 아내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원이든 어디에 전달을 할 텐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이 내려왔다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상담자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처분이라는 거는 어떤 긴박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셔가지고 다투게 되시면 이제 접근금지의 범위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접근금지 신청에 이제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복 절차를 통해서 한번 다투어 보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1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남편은 평소 성실하고 저와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업 자체가 출장도 많고 야근도 많아서 평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믿음직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싸갔던 옷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고 직장 동료라는 여자로부터 요즘 전화가 자주 와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출장 가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 봤는데 웬 오피스텔에 들어갔고 모르는 여자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불러서 남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 이 상간녀는 뻔뻔스럽게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남편도 어차피 잘 됐다고 말하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챙겨 상간녀의 집으로 가서 살고 있는데요. 상간녀와 제가 이야기를 나눈 녹취록도 있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와 남편을 때려서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간신히 참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으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이런 증거들로도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남편을 굉장히 믿으셨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고 이게 들켜서 뭔가 아 미안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잘됐다 그냥 이혼하자라는 요구를 받게 되셨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걸 보고 아마 너무 놀라서 배신감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잘못을 했다, 이제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쵸. 살겠다, 너무 깊은 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너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우리 상담자분께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남편과 그리고 상간녀에게 어떤 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남편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런 부정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이른 것 같고, 네. 이제 뭐 신뢰 관계도 훼손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남편분에 대해서는 뭐 이혼 소송을 하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상간녀라고 하시는 그 여성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내가 두 사람을 때려서라도 좀 분풀이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정말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가서 이제 조금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폭력을 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본인이 피해를 받은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또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서 감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빌미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하시게 될 거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제 2년 이하의 어떤 징역형이 내려질 수가 있고,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간녀의 집을 찾아가서 아니면 회사를 찾아가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뭐 잘못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알리는 1인 시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이제 글들 올리시잖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뭐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남편과 상간녀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글을 쓰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이제 SNS 글을 올린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쓰면 처벌을 낮출 수가 있는지 혹은 네, 처벌을 피할 수 그쵸.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고, 진짜 1인 시위 같은 경우도 뭐 전광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방의 목적이 추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이제 명예훼손죄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성립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범죄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아, 내가 뭐 없는 일을 뭐 만들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불륜행각을 벌여서 내가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나의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비방의 목적이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을 좀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앞서서 준비하신 것처럼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제 불륜의 증거라는 녹음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보통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부인을 못 하시는데 그 정도나 기간에서 다투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회적이었다거나 그때 한 번뿐이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장기간 지속됐다라는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은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륜의 기간이 입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소송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남편분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 상간을 한 다른 여성분의 인적사항을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 제기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분의 성함이라든지 연락처 등은 최소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장이 제대로 송달이 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녹취록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차에서 뭐 대화를 나눈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본다면 이런 증거들이 어떤 효력을 좀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녹취나 블랙박스 증거가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증거가 명확한 그쵸.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어떤 항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부인하는,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본인들이 부정이가 없었다고 부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녹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항변을 재항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좀 잘 지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이라든지, 뭐 이런 또 아이를 누가 맡아서 양육을 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정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당연히 불리한 거고, 남편분이 생성한 재산 다 내 돈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재산 분할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유책 배우자라는 것, 그리고 부정해가 있었다는 것은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의 산정에 어떤 반영이 된다고는 볼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이것 때문에 절제적으로 어떤 재산 분할이 뭐 불리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재산 분할에서 뭐 우월한 우위를 가진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뭐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예 마음을 접고 뭐 재산이라도 많이 분할을 받거나 위자료 쪽을 청구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이랑 그 여성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자분이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계속 뭐 혼인관계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뭐 넘어갈 수 있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법적인 대응은 또 제대로 하셔야겠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며칠 전 차량이 세워진 옆 건물 11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제 차량의 썬루프를 뚫고 들어와 내부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봉변을 당한 건데요. 다행히 아이들을 태우기는 전이었고 이 조수석 쪽으로 떨어져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며칠 전 강풍으로 이 헐거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집주인은 내 탓이 아니다라면서 책임지는 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좀 이렇게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고를 맞닥뜨렸고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뭔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뭐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통상적인 사고, 교통사고였으면은 네. 뭐 평상시처럼 했을 텐데, 아마 이제 위에서 뭔가 물건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사고다 보니까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상 뭐 법률적으로 손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원인을 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고, 더불어 차량이 파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에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신고 이후에 해야 되는 뭐 행동들, 어떠한 조치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위쪽에서 뭐가 떨어진 거다 그쵸. 보니까 어디서 이런 물건이 떨어진 건지 밝히는 게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조사하시기 어렵겠지만 이제 음. 신고기관이나 뭐 경찰 등을 통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 블랙박스 같은데 이게 운전 중이셨기 때문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입증 자료 같은 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도로를 비추는 어떤 CCTV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옆 건물 11층에서 방충망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12층에서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만큼 충격이 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뚫고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던 그 집의 주인은 아 이게 왜 내 책임이냐, 이제 뭐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주인을 상대로 뭔가 나의 손해배상 해라, 나한테 해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어쨌든 간에 이 건물 자체에서 모든 뭐 낙하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한 호실 안에서 이게 떨어진 거라고 하면은 네. 우선적으로 그 집주인이 어떤 책임에 배상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구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다른 문제겠지만 우선적으로 해당 거주하시는 분이 뭐 임차인이든 혹은 뭐 그 소유권자든 그 내부에서 과실이 있으신 분, 그 물건 사용했던 분이 어쨌든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방충망이 설치됐던 집 주인에서 우선적으로는 좀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집주인이 우선적으로는 좀 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뭐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상담자분의 차량이 귓가에 이제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주차 허용 구역에서 이런 사고를 당한 것과 아니면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것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주차가 허용되는 그런 구역이었고 불법 주정차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공중에서 이런 건물에서 방충망이 떨어진다는 것은 보통 예견하기 어려운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충망을 시설한 업체라든지 혹은 그 집 주인이라든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를 턴루프를 뚫고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 굉장히 당황을 하실 그렇죠. 것 같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사고 처리는 이제 관련된 원인을 밝히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네. 책임 여지를 두고 서로 이견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만 이제 그 모든 관계자분들이 책임을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측과 그다음 대내적으로 책임지는 측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세히 사실관계를 밝혀가지고 이제 배상 청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다치지 않은 게 굉장히 다행인 것이고, 하지만 이제 차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초 저희 부부는 산책을 하다가 졸졸 따라오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작고 어린 강아지였는데 유기견인지 이 하얀 털도 꼬질꼬질해져서 길 생활을 오래 한 듯 보였습니다. 마침 비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서 일단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애교도 많아서 다시 밖으로 내칠 수가 없어서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을 다시 내쫓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 치료 때문에 동물병원을 방문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아지의 원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건데요. 알고 보니 1년 전까지 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잃어버렸고 그렇게 동네를 떠돌던 강아지를 저희가 거둔 것이었습니다. 원래 견주라고 주장하는 아저씨는 저희에게 강아지를 돌려달라라고 말했지만 저희 부부는 강아지와 정이 듬뿍 들어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보러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싸움까지 벌어졌고 결국에는 견주라는 그 아저씨는 저희 부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윽박까지 질렀습니다. 추운 겨울에 어린 강아지의 목숨을 살려준 건 저희 부부인데 다시 데려가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소중한 강아지였다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강아지를 길 가다 이제 보고서는 아 딱하다 하고 해서 이제
정말 데려와서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데려간다라고 하니까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화가 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자식같이 키우셨을 텐데 뭔가 자식을 좀 빼앗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새는 동물 보호나 동물 권리가 좀 많이 향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어 자기가 키웠는데 갑자기 주인 나타나서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줘야 되는 거냐고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 단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뭐 사람에 준하는 어떤 그쵸. 게 있다 보니까 가족 같은 거다 보니까 사실 이걸 물건처럼 뭐 1년에 반환하고 이렇게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반려견이라든지 뭐 반려묘 같은 경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데려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상담 내용 설명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안쓰러운 강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겨울이었고 뭐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제 두고 오면 혹시나 이 강아지에게 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데려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려오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게 소유권이 있는 사실상 동물이다 보니까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절도라든지 혹은 뭐 점유이탈 횡령이라든지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의 고의가 없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은 맞고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된 어떤 동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강아지를 원래 키웠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데려가겠다, 나한테 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말을 듣고 결국에는 돌려줘야 되는 걸까요? 네, 우선은 이게 뭐 강아지라고 하고 뭐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본 주인이 나타난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물을 데려와서 이제 임시로 데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유권은 좀 반환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길에서 이렇게 주인이 없구나라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내가 키울 상황은 또 안 되다 보니까 뭐 주변에 입양을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과정에서 뭔가 일정 수준의 뭐 책임비를 좀 이렇게 내가 맡았던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보상을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제 뭐 타인한테 입양을 보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는 분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원 물건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동물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피해가 있었으면 손해배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주인이 있었던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동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강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자분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그렇게 소중한 강아지라면 정말 관리를 잘했어야지 왜 잃어버렸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견주가 강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 집에까지 오게 된 건데 글쎄요. 동물 등록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안 한 상황이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견주에게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동물 등록이라는 것이 사실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알려지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던데 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과태료 대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위해서 이런 이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기견이 발견이 되면 보통 공고를 통해서 주인을 찾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쉽게 더 찾으실 수가 있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견주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뺏기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보호하셨던 분이 그동안 투입했던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셔야 되는 의무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이제 뭐 길을 잃은 강아지를 보게 될 수도 있고 고양이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참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이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할까요? 네,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즘에 이제 관할시구 구청이나 혹은 뭐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이제 보호를 하고 한 7일 정도 공고를 통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상세하게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유기견이나 유기가 된 묘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오면은 이런 범죄에 좀 연루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원하시는 뭔가 결론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뭐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렇게 막 정을 듬뿍 주어서 길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좀 돌려줘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좀 사정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그래도 그 견주와 좀 잘 합의를 하셔서 뭐 보고 싶을 때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합의를 잘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